오늘 강단을 진행해 주실 박성홍 교수님은 카이스트 바이오내노학과와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이사를 연구 중이시며 MRI 영상 기법 개발, AI를 이용한 의료영상 등의 연구를 수행 중이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는지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청중분들 대부분이 초등학생이라는 걸 엊그저께 사실 듣긴 했습니다. 일단 제가 강의 보통 이제 일반 대중분들, 초중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 와서 이렇게 듣는 강의들을 좀 하긴 했는데 초등학생이 메인인 강의는 사실 제가 처음 해보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제 자기 공명 영상으로 밝히는 뇌 노폐물 배출 원리인데 그 두 가지 주된 주제는 이제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장비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뇌 노폐물 배출에 대한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거를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자기 공명 영상.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자기 공명 영상. 그렇군요. 학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아직 초등학생들은 아직은 조금 어려운 거. 들어봤어요?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뇌 뭐가 어떻게 활성화되거나 그런 걸 찍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할 겁니다. 네. 뇌의 어떤 기능을 찍는 그런 장비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튼 우리 초등학생 알고 있는 학생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들어본 학생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게 의료 영상으로 이제 우리 몸의 질병을 진단하는 그런 장비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몸의 우리 몸을 의료 영상 장비로 볼 수가 있는데 의료 영상 장비들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우리 몸 속을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봐야 됐을까요? 갈라서. 맞아요. 해부에서 갈라서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몸속을 보는 방법이 뭐 수술하거나 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의료 영상 장비들이 나오면서 이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우리 몸속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의료 영상 장비들이 이제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판매가 돼가지고 우리 몸속을 볼 수 있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은 아마 지금 학부모님들은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한 50년이 안 됐습니다. 한 50년 전에는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엑스레이는 있었어요. 엑스레이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이제 제대로 개발된 거는 한 50년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은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째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의료 영상 장비들 어떤 장비들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장비 아는 거 자기 공명 영상 빼고 CT, CT 또 MRI 자기 공명 영상, 그 다음에 엑스레이 초음파 이야기하셨고 CT 네, 그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네,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뭐 엑스레이하고 CT 아마 이 정도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펫 이런 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예요? 그게 뭐냐고 이야기 좀 해줄게요. 그 외에도 이제 초음파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초음파를 찍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은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한 번씩 찍어봤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다 한 번씩은 사실은 찍어봤어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자, 초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공명 영상, 오늘 이제 좀 이야기를 할 뭐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엑스레이하고 CT하고 아마 들어봤을 텐데 아마 학부모님들도 두 개 차이를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사실 두 개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두 개는 원리가 똑같은데 그 엑스레이는 아마 찍어보셔서 잘 알겠지만 이렇게 몸을 딱 갖다 대면은 3차원의 영상을 2차원으로 이렇게 그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2차원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짜고 시킨다. 좀 표준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2차원으로 이렇게 그 합쳐가지고 그냥 쭉 3차원 영상을 2차원으로 이렇게 투영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정보가 중간에 어디서 나왔는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2차원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영상으로 볼 수 없을까? 그게 이제 이걸 3차원으로 보는 장비가 CT입니다. 원리는 엑스레이를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3차원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CT라고 하는 장비이고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엑스레이 장비가 있으면 사람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러 번 찍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CT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서 CT는 실제로 장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3차원 영상으로 만듭니다. 영어로는 이제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초등학생들도 요즘 영어를 배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죠? 네. 3학년부터 배우나요? 아니에요? 2학년 때부터 배워요? 아무튼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그 단면이라는 뜻입니다. 단면 영상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하고 이 패치라고 하는 장비는 엑스레이는 이제 엑스레이를 우리 몸에 쪼아가지고 반대쪽에 필름을 대고 그쪽에 이제 검출되는 그 신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스펙트하고 펫은 그 방사능을 내는 물질을 우리 몸 안에 주입을 합니다. 혈관에다가 주입을 하면은 방사능을 내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막 돌아가다가 돌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영역, 예를 들면 뇌라고 하면 뇌 근처에 카메라를 딱 갖다 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사능이 나오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우리 몸 바깥에 신호가 존재한다면 이 스펙트나 펫은 우리 몸 속에 주입을 해가지고 신호를 만들어내는 둘 다 방사능을 씁니다. 아마 스펙트하고 펫은 찍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학부모님 중에 혹시 찍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는군요. 네. 스펙트하고 펫은 그 약간 조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정보가 구조적인 그런 정보는 아니고 뭔가 특별한 어떤 신진대사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촬영하는 장비이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는 이제 그 파동, 음파,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신호를 받는 뭐 그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공명 영상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이 뭔지 아나요? 혹시? 물이죠, 물. 물이 혹시 화학 기호도 배우나요? 초등학생들? 배워요? 중학생 배우죠. 네. H2O 어떻게 초등학생 어떻게 알아요? H2O. 그래 살다 보면 가끔씩 배워요. 그렇군요. H2O, 우리 몸 속에 제일 많은 성분이 물인데 물에 H2O, H
수소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MRI의 신호의 근원은 수소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소예요. 수소를 자기장을 가지고 수소의 신호를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가 이렇게 공진하는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서 통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신호가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방사능을 쬐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공명 영상은 그 우리 몸에 해가 없는 그런 장비이고요.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이면서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엉뚱한 걸 누르고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엑스레이하고 요까지 펫까지는 방사능에 노출이 있습니다. 근데 초음파하고 자기공명 영상은 방사능에 노출이 없습니다. 예, 그게 좀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몸에 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의료영상 장비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이제 MRI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뇌의 어떤 정보들은 뭐가 있을까 하면은 당연히 이제 구조적인 정보, 이제 몸이 어떻게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구조적인 정보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도 생리, 뭐 신진대사, 뭐 이런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가 얼마나 잘 공급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뭐 산소를 잘 소모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그 신진대사 그리고 생리 이런 정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수술하거나 해부를 해서 째도 볼 수가 없는 고급 정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아까 우리 학생이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뇌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조적인 것만 봐가지고 뇌가 사실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정보도 MRI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은 이제 뇌가 기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뇌 영역 간에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구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또는 뭐 기능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이제 약간 흐리게 썼는데 영역 간의 통신, 우리 뇌 영역이 서로 통신을 하는 그런 사실 제가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팔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각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다 다르긴 한데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의사소통을 해서 이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손을 움직이면서 어디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뇌가 이제 결정을 해서 서로 이제 통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뇌가 통신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MRI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을 했는데 아무튼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약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아직 MRI로 여기까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뇌 노폐물 배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리나 신진대사의 어떤 일부분의 내용이 되는데, 제가 이쪽 연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특별히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란 무엇인가? 자, 이제 아까 뭐 수소, 우리 몸에 있는 그 물의 수소 성분이 이제 MRI의 신호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뭐 MRI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T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단 이렇게 통처럼 생긴 것도 CT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환자가 누워서 이렇게 들어간 테이블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생긴 거는 CT하고 비슷해요. 근데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리는 완전히 다르고요.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걸려 있어요. 자, 자기장을 세게 만들고 싶으면 우리 초등학생들 뭐죠?
자석 만드는 거 혹시 해봤어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아니요. 코일 같은 거 감아가지고. 안 해봤어요? 근데 철을 자석으로 바꾸는 건 해봤어요. 철을 자석으로 바꾸는 거. 오케이. 그 자석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그 철을 자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MRI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일을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면 이게 자기장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초전도 자석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자석, 그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처럼 생긴 거는 거의 다 초전도 자석이고요. 근데 초전도 자석이 장점은 자기장을 되게 세게 만드는데 조금 유리합니다. 만들 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병원에서 쓰는 좀 좋은 장비들은 이렇게 초전도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초전도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코일에 이렇게 선을 감아가지고 자기장을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 우리 초등학생들 그 지구 자기장이 어느 정도 센지 알아요? 지구 자기장의 세기 혹시 배워본 적이 있나요? 우리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지구에 자기장이 있죠. 그러니까 나침반이 동작을 하잖아요. 그 지구의 자기장의 크기가 우리가 이제 가우스라는 단위를 쓰는데 0.5 가우스 정도 돼요. 0.5 가우스. 그 우리 보통 병원에서 쓰는 그 MRI 자기장의 세기는 요즘 이제 그 병원에서 쓰는 장비들 중에서 꽤 좀 높은 자기장, 안정적으로 그 상용화 많이 되어 있는 자기장이 이제 3테슬러라고 하는 단위인데 1테슬러가 10,000 가우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쓰는 MRI 그 3테슬러 MRI의 크기는 지구 자기장의 한 6만 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사람한테 쓰는 장비가 이제 3테슬러 정도, 조금 높은 자기장은 한 7테슬러 정도도 있는데, 제일 좀 많이 쓰는 장비는 한 3테슬러 정도 되고요. 그 이 자기장이 한 20테슬러 정도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개구리 있죠, 개구리. 여러분들 개구리를 이렇게 딱 띄워 놓으면 한 20테슬러 정도 되는 자기장이 걸리면은 개구리가 공중에 붕붕 뜹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제 3테슬러 정도까지는 우리 몸에 크게 해는 없고요. 특별히 이제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임상적으로 지금 쓰는 거는 한 3테슬러 정도까지가 좀 제일 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냥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스크리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자기장 안에 들어가면 뭐죠? 그 쇠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쇠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검사를 해가지고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생긴 장비를 보면은 일단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네, 가까이 가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네. 그 쇠붙이 같은 게 있으면은 제가 예전에 그 회사에서 이제 MRI 만드는 회사에서 처음 신입으로 들어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제 뭐 코일 한번 고쳐보겠다고 드라이버를 들고 들어갔는데, 이 드라이버가 그 제가 하다가 이걸 놓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드라이버가 요 통 안에서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한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섰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MRI 장비가 좀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자주 찍어도 크게 뭐 사이드 이펙트 없고 굉장히 문제가 없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MRI 촬영 기법을 개발을 하면은 그 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발런티어가 돼 가지고 찍어보고 많이 했는데, 통 안에 살다시피 사실은 오랫동안 했는데 뭐 아직까지 사이드 이펙트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해가 없고 그 다음에 안전한 장비다. 네, 오래 찍어도 자주 찍어도 몸에 큰 문제 없고 방사능 노출 없고 네, 그리고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그 정보를 굉장히 다양한 고급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MRI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MRI 관련해서 노벨상이 총 6번 시상이 됐고, 수상자가 총 8명 정도가 배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MRI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게 이제 펑셔널 MRI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개발을 한 분도 사실 이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된 적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총 이렇게 굉장히 노벨상 수상자가 단일 어떤 연구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적도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 분야로 뛰어들어서 연구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사이드 이야기는 이제 멈추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이제 MRI가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이 뭐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조적인 정보, MRI가 보여줄 수 있는 구조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요 분은 환자입니다. 환자. 딱 봐도 환자인 거 알겠죠? 네. 환자인데 요 영상들은 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영상인데 정보가 다르죠. 정보가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제 MRI의 촬영 기법에 따라서 또는 어떤 촬영하는 파라메타를 조정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조건의 영상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대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MRI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종량인데 예를 들면 물 성분만 신호를 낮춰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밝거든요. 그럼 이 성분이 물 성분이 아니고 뭔가 다른 성분이구나.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 종량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MR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이고요. 사실 이런 정밀 진단 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MRI를 대체할 만한 그런 장비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I에서는 혈관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맥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맥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정맥에 뭐가 많은지 알아요? 적혈구. 피에 적혈구가 많은데, 맞아요. 적혈구가 많은데 동맥하고 정맥하고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색깔이 다른 게 왜 그런지 알아요? 혹시 헤모글로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을 했을 때 하고 결합 떨어졌을 때 이때 주변의 마그넷 자기장을 왜곡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이용을 해서 정맥만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MRI 촬영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맥만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기법이 있는데 동맥은 주변 차이점이 흐르죠. 빠르게 흐르죠. 빠르게 흐른다는 그 특징을 살려서 조영제를 안 넣고도 이렇게 혈관을 찍을 수 있는 MRI 촬영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만 보여줄 수도 있고 정맥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분은 지금 환자죠. 환자. 혈관이 막히는 그런 환자인데 이런 분들은 촬영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이런 촬영 기법, 동맥 찍는 기법, 그다음에 정맥 찍는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찍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촬영한 그런 영상 기법이고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뇌에서는 이제 생리적인 피가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는가, 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생리적인 그런 MRI 촬영 기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조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MRI 촬영 영상도 있지만, 피가 얼마나 공급이 잘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그 혈류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은 쪽은 피가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은 피가 적게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뇌에서는 이제 백질보다는 회백질 쪽이 조금 밝은데, 그쪽에 피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뇌 기능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가 혹시 피가 막히거나 그렇게 되면은 피가 적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신호에서는 신호가 어둡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MRI에서는 이런 생리적인 정보도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뇌가 또 보여줄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정보가 기능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그 펑셔널 MRI,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부르는 기법인데요. 요거는 MRI하고 fMRI 두 개가 사실은 여러분들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MRI도 똑같습니다. MRI도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데, MRI도 뇌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달라지는지 그거를 이제 동영상처럼 찍어가지고 이렇게 프로세싱을 해서 보면, 뇌가 우리가 이제 시각 자극, 눈으로 볼 때 반응하는 영역이 이쪽이구나 해서 비주얼 콜텍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가 반응하는 뇌 영역이 어디냐면 이 뒤쪽입니다. 뒤쪽.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텔레비를 오래 보시면은 약간 뒷골이 농담이고요. 사실 이제 뭔가를 오래 보면 반응하는 영역이 뇌 뒤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청각 자극은 어디 있냐면 옆쪽에 있습니다. 오디토리 콜텍스라고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발을 움직이잖아요. 손발을 움직이는 거를 관장하는 뇌 영역은 요 위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모토 콜텍스라고 이쪽에 있고, 그거 조금 바로 뒤에 보면은 우리가 그 차가운지 뜨거운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MRI를 하게 되면, 이제 fMRI는 결국은 이제 MRI를 동영상 모드로 이렇게 찍는데, 결국은 어떤 시간에는 자극을 안 주고, 그 다음에 특정 시간에는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자극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뇌 신호가 달라지는 영역을 찾아보면 이렇게 매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펑셔널 MRI라고 하는 이 기능적인 영상 MRI 테크닉이 나옴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뇌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기능적 펑셔널 MRI라고 하는 테크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뇌가 서로 이제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을 보는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연결성을 보는 테크닉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자기공명 영상의 그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확산 텐서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이 테크닉은 뇌의 신경섬유 다발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비침습적으로 어떤 약물이나 그런 어떤 위해를 전혀 가지 않고 그냥 MRI를 찍어서 우리 뇌에 어떤 신경섬유 다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법은 신경섬유 다발을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이 이 기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신경섬유 다발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체에 대해서 시체에다 찍어가지고 그게 진짜 신경섬유 다발이 맞는지 이렇게 막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인정을 하고 널리 이제 받아들여져 있는 촬영 기법입니다. 그래서 뇌 신경섬유 다발을 비침습적으로 매핑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MRI에는 확산 텐서 자기공명 영상 기법이라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뇌가 이제 연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뇌가 연결이 돼 있으면 서로 통신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이제 뇌가 서로 영역 간에 서로 통신을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을 하면서 손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손을 들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하는 사람 제가 멈추고 질문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 말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뇌가 그 상황에 맞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할 때 그 반응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하는 사람에 집중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질문 내용이 뭔지를 들은 다음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설은 뭐냐면은 그런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 특정 뇌 영역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영역,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영역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말하는데 집중을 하다가 누가 혹시 질문을 하면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정하는 뇌 영역이 듣는 영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조절해서 일어날까 하는 데 대한 가설인데요. 현재 이제 있는 가설은 뭐냐면 이 결정을 내리는 뇌 영역이 그 주파수, 뉴런이 이렇게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EG라고 혹시 이 뇌파 측정하는 EEG라는 장비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그 언제 한번 EEG라고 하는 장비 아직은 아마 그렇게 그 초등학교 어떤 과학 시간에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장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EEG처럼 뇌파를 측정하면은 그 주파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별로 신호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라디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라디오 방송을 듣고 싶을 때 주파수를 어디다 맞추잖아요. 주파수를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이 뇌 영역의 어떤 주파수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쪽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20Hz로 주파수로 공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질문을 해서 듣는 쪽으로 제가 반응을 해야 되면 이게 주파수를 30Hz로 예를 든 겁니다. 30Hz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 가설입니다. 가설. 그러니까 뇌 영역 간에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서로 통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현재 가설이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MRI로 영상화를 해보려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도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분야는 MRI 쪽에서 저희도 화학으로 따지면 연금술 비슷한 그래서 이제 MRI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하고 싶어서 뛰어드는데 성공하지는 못하는. 근데 그걸 시도하다가 또 다른 또 분야로 많이 연구가 발전되긴 했는데 아무튼 많이 뛰어들어서 아직까지 성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통신을 영상화하는 게 가능한가? 아직 MRI로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뇌 노폐물 배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뇌 노폐물 배출에 대해서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우리가 우리 뇌에서 노폐물이 어떻게 배출되는지 모른다입니다. 아직도 모른다.
제가 이 분야에 뛰어든 지 이제 한 5, 6년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 이 분야를 접하게 됐을 때, 아니, 아직 이 최첨단 그 과학 시대에 아직도 우리 뇌에 노폐물이 어떻게 빠져나간지는 모른다는 게, 이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되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사실 이제, 요런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드리면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뇌에 뇌수막이라고 있어서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뇌수막이 있어서, 뇌를 감싸고 있고요. 그 막이 세 개의 어떤 우리말로 막이라고 표현. 아무튼 영어로는 뭐 듀라메타, 아라크노이드 메타, 피아메타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에 그 사이사이에 뭐 몇 가지 이제 스페이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뇌수막이라고 하는 데서 뇌에 림프 혈관이 발견이 되는 위치입니다. 이 뇌수막에서, 뇌 표면에 있는 뇌수막에서 림프관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 뇌수막에서 림프관도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뇌척수액도 왔다 갔다 하면서 뇌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은 다 림프관이 오래전부터 발견이 됐는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뇌에는 림프관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뇌에는 림프관이 없으면은 어떻게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 어떻게 면역세포가 드나들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일단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글림프계라고 하는 게 이제 2012년에 제안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뇌 노폐물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폐물 배출, 우리 몸에 순환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인 게 혈관이 있죠, 혈관. 혈관이 이제 우리 몸이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쩌면 노폐물도, 뇌에는 림프가 없지만 노폐물이 어쩌면, 동맥을 따라서 들어와가지고 동맥 주변에 있는 어떤 뇌척수액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동맥 주변에 있는 뇌척수액에서 정맥 주변의 뇌척수액으로 옮겨간 다음에 정맥 주변의 뇌척수액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스토리를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림프관이 없으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보려고. 이거는 이제 글림프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림프 혈관이 발견되기 3년 전에 제안이 됐습니다. 사실 뭔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했고요. 글림프계에는 림프 혈관은 없습니다. 이 림프관이 2015년에 발견이 됐고요. 근데 지금 뭐 사실 이거는 가설입니다. 가설이고 아직 검증이 안 된 가설이고요. 사실 그 당시에 림프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낸 가설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뇌 노폐물 배출을 뭐 지칭하는 대명사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건 아직은 가설입니다. 글림프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순적으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이제 림프관이 발견이 됐습니다. 2015년에 논문이 나왔고요.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한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뇌 림프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의대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의대 가가지고 예전에는 교과서에 뇌 림프관이 없다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 림프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그걸 설명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가 나왔어요. 근데 2015년에 림프 혈관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뇌에도 림프 혈관이 있다. 사실 이제 면역세포를 연구하는 분들이 면역세포에 혈관이 없는데 면역세포가 이렇게 그 원통형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혈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게 림프관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지금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뇌에 있는 림프관이 불과 10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분야가 왜 발전이 늦어졌는지가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아직 아나토미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에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위한. 그래서 이제 림프관이 이제 막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논문에서 그 2015년에 네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그 최고 권위의 저널에 논문이 나왔고요. 그 논문에서 그러면은 앞서 이제 글림프계라고 하는 거랑 약간 설명을 좀 덧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맥 주변에서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정맥 주변에서 림프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테지만 이 정맥 주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 대한 실험적인 에비던스가 별로 발견된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정맥은 이렇게 동맥은 심장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정맥은 이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럼 이런 움직임을 설명하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분야,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현재 설명이 안 되는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이스트의 고규영 교수님이라고, 이쪽에 혈관 연구 쪽에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으신 교수님께서 연구를 해보니까, 림프관이 처음 2015년에 발견된 림프관은 약간 등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런 림프관이었는데 그쪽보다는 뇌 바닥에 있는 림프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을 찾아오셔가지고 이걸 이제 MRI로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해서 이제 2019년에 저희가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G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영제를 뇌척수액에다 주입을 하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봤더니 뇌 기저 부분에 있는 림프들이 빠져나가는 게 더 확실하게 보이고 뇌척수액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데에서부터 기저 부분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목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로 일어나더라.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기 이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나토미가 조금씩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2019년 연구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규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작년에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저널에 또 퍼블리시 하셨는데 이제 최근까지 발견한 거는 이제 코 안쪽에 이렇게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가서 굉장히 중요한 큰 안쪽이 굉장히 비인두 림프관망이라고 해서 코 안쪽에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림프 허브가 존재를 하고 그게 이제 뇌 기저 부분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더라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게 작년에 고규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퍼블리시한 거고요. 이제 이게 표지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뇌 림프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연구가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척수액이 어떻게 배출되는가? 지금도 아직도 사람들이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림프관을 발견을 한 이제 림프관 연구자분들은 림프관이 거의 대부분의 뇌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경로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이제 림프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그 수백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연구들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경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경로들은 다 무시해야 되는 경로들이냐?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분들은, 이 기존의 경로들도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림프관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고 생각을 하고, 기여도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진 그런 경로들도 존재하는데, 다른 경로들도 아직 밝히고 있고, 다른 경로들도 대부분은 림프관하고 연관을 지어서 요즘들은 연구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림프라고 해서 뇌 안쪽에 있는 그런 노폐물들은 어떻게 그 림프관까지 도착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정맥 주변에는 어떤 그 실험적인 에비던스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정맥은 이렇게 그 우리가 펄세타일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맥동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사실은 작년에 저희 이제 MRI 국제학회에 가서 이 연구들을 참여를 하고 왔는데, 이 글림프가 굉장히 뜨고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세션들에서 이 글림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가서 사실은 설명을 해주고 왔는데요. 아직 글림프가 아직 확인이 된 시오리가 아니다. 확정이 된 시오리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워낙 너무 지금, 파퓰러하게 지금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뇌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은 글림프다. 약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글림프 시오리는 아직도 설명은 안 되고 있고요. 어떤 시오리 자체도 그렇고, 그 모델이라고 표현하기에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모델하고 실험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플로우 다이나믹스라고 이제 그 약간 실험적으로 계산해서 예측하는 그런 부분하고 다 하나도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고, 아직 그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 이 뇌 노폐물 배출이 왜 중요한가, 제가 조금만 저희 기법을 말씀드리기는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이 뇌 노폐물 배출이 우리 퇴행성 뇌질환, 예를 들면 치매, 학생들 치매가 뭔지 알아요? 예, 치매. 그 기억이 점점 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그 파킨슨 병은 알아요? 지금 팔다리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마비는 아닌데 약간 조금 이렇게 떠는 굉장히 움직임 부자연스러운 파킨슨 병도 있고, 그런 병들이 다 이 뇌가 어떤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생기는 병들인데, 우리가 그걸 공통적으로 묶어서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퇴행성 뇌질환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인은 어떤 뇌에 굉장히 독성 단백질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노폐물들은 누가 치우나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잘 치우시죠? 그래서 집에 노폐물이 없어요. 우리 뇌에도 노폐물이 계속 쌓이거든요, 활동을 하면. 근데 누군가 치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때 안 치워지면 뇌의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퇴행성 뇌질환 그 치료나 이런 진단이나 치료 쪽 연구가 그 독성 단백질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제때 치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그 치매 약도 많이 나왔는데, 치매 약이 사실 잘 안 나오고 있다. 최근에 이제 그 FDA에서 어프로벌된 약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약들 대부분이 그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데, 생각보다 임상 결과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말은 이제 새로운 어떤 가설은 뭐냐면,
독성 단백질이 이미 쌓여가지고 세포들이 어떤 뭔가 피해를 받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노폐물을 치워도 이미 그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빨리 물이 빠져야 되는데 하수도 쪽에 뭐 나뭇잎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물이 빨리 안 빠지면은 예를 들면 차가 물에 잠길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을 빼고 나도 차는 이미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그 독성 단백질을 약물로 치료를 없애도 이 증상이 빨리 개선이 안 되는 그런 퇴행성 뇌질환의 문제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 이제 가설은 예방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뇌 노폐물 배출을 빨리빨리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어떤 치료나 진단과 치료의 타겟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연구 몇 가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뇌 노폐물 배출 쪽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걸 이제 사람에서도 좀 잘 측정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MRI로 조영제 안 쓰고 비침습적으로 잘 측정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만든 테크닉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테크닉인데 우리 초등학생들 알라딘 들어봤어요? 지니라고 맞아요. 지니 맞아요. 맞아요. 그 아저씨가 이 알라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알라딘이라는 이름을 따서 만든 테크닉입니다. 이 테크닉으로 이 테크닉은 뭐냐면 그 MRI를 찍을 때 이렇게 쭉쭉 여러 장을 찍어야 되니까 여러 장을 찍는데 이쪽으로도 한번 쭉 얻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으로 쭉 한번 얻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그 림프가 굉장히 느리게 흐르거든요. 느리게 흐르는 그 림프의 흐름을 이렇게 그 조영제나 이런 거를 안 쓰고도 영상화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이름을 알라딘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든 테크닉이고요. 그래서 이 테크닉으로 해서 봤더니 사람 그 뇌에 있는 림프관을 굉장히 조영제도 안 쓰고 자, 림프관 언제 발견됐다고 했죠? 10년 전에 발견됐어요. 그것도 동물에서 조영제 써가지고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에서도 조영제 안 쓰고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이거를 조영제 안 쓰고 보여주는 그런 테크닉을 개발하는 쪽에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속도도 사실 이제 사람에서 처음으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한 2mm/s. 자, 1초에 2mm를 가요. 굉장히 느리게 흐르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한번 해봤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서울대 병원에 있는 최승홍 교수님하고 이제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운동을 많이 하면은 뇌 노폐물 배출이 활성화되고 그 퇴행성 뇌질 치매 환자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꼭 그 환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일반인들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뇌 노폐물 배출이 활성화되니까 그런 치매나 그런 퇴행성 뇌질환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봤는데, 한 12주 동안 중강도로 운동을 하는 그룹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굉장히 고강도로 운동하는 두 그룹을 비교를 해봤는데, 한 번 반짝 고강도로 운동한 사람들은 뇌 노폐물 배출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12주 동안 중강도로 꾸준히 운동한 그룹에서는 뇌 노폐물 배출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올해 몇 달 전에 논문이
저희가 이제 그 논문을 발표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뇌 노폐물 배출을 활성화하기를 원하면은 운동을 꾸준히 너무 뭐 과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중강도라도 꾸준히 하면은 뇌 노폐물이 배출이 활성화된다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저희 여러 가지 지표로도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개발한 알라딘이라고 하는 이 테크닉으로도 측정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테크닉을 이제 안과, 여러분들이 안과를 많이 가봤을 텐데, 안과에서 사진 찍는 거 혹시 초등학생들은 안 해봤나요? 해봤어요? 아마 저기 학부모님들은 그 건강검진이나 뭐 안과 안질환 하실 때 아마 앞에서 봤을 텐데, 이 안질환들이 안질환은 사실은 이제 OCT라고 이제 굉장히 좋은 촬영 기법들이 있어가지고 앞쪽은 잘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눈 뒤쪽은 잘 못 봅니다. 이 장비들이. 눈 뒤쪽에 시신경이 있고 시신경 주변에도 뇌척수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척수액이 눈으로 인한 어떤 노폐물들을 배출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약간 사각지대입니다.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MRI로 이거를 혹시 뇌척수액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녹내장 환자들 중에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은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설을 많이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 뒤쪽에 시신경 쪽에 뇌척수액이 잘 흐름이 활성화되지 않는 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만든 알라딘이라는 기법으로 시신경 주변에 있는 뇌척수액의 흐름도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요 촬영 기법으로 저희가 이제 안 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하고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네,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뇌척수액이 흐르는 거를 굉장히 높은 시간 해상도로 이렇게 계속 동영상 모드로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하는 테크닉으로 뇌척수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처음 시도를 한 거는 이게 2019년에 하버드 의대, 여러분 하버드 의대 들어봤어요? 예, 하버드 의대라고 굉장히 좋은 의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실험하는 사람들을 48시간 동안 잠을 안 재웠어요. 48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졸리죠. 그래 놓고 MRI 통 안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럼 한참 자겠죠. 잘 때 이 사람들을 펑셔널 MRI를 찍었습니다. 찍어서 어떻게 됐냐 하고 뇌척수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잠자는 동안 이게 non-REM sleep이라고 굉장히 깊게 잘 때예요. 굉장히 깊게 자는 동안에 뇌척수액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맥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 근데 주기가 한 20초 정도 돼요. 20초에 한 번씩 굉장히 크게 이렇게 뇌척수액이 맥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 깼어요. 어웨이크닝. 영어로 어웨이크닝인데 사람이 깨면은 그게 없어졌어요. 사실 아직까지 사람이 왜 잠을 자야 되는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안 밝혀져 있습니다. 잠을 자는 이유가 뭔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쩌면은 뇌 노폐물 배출을 활성화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 가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잠을 깊게 자면 뇌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다가 이제 깨면은 이런 뇌척수액의 맥동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잠을 잘 주무셔야지 그 뇌 노폐물 배출이 활성화된다. 예,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터가 그 방법이긴 한데 잠을 잘 자는 것도 뇌 노폐물 배출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 가지고 나중에 뭐 입시나 이런 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커서 뭐 입시나 이런 거 준비를 할 때 내가 잠을 줄이고 공부를 더 한다. 이게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잠을 굉장히 깊게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좋다.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노폐물 배출이 잘 돼가지고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뇌척수액이 맥동하는 것을 이제 펑셔널 MRI로 측정하는 기법이 사실은 이제 2019년에 또 사이언스라고 굉장히 좋은 최고 권위의 저널에 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요 테크닉을 요 사람들은 요걸 측정하기 위해서 그 촬영 기법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장비에다가 MRI에다가 굉장히 그 촬영 시간을 줄이는 어마무시한 테크닉들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0.2초마다 한 번씩 요거를 찍었어요. 해상도를.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일반에 쓰는 MRI에서 펑셔널 MRI 해상도는 0.2초까지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1초 밑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한 2초, 3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fMRI로도 이 뇌척수액의 맥동을 좀 측정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높을 것 같다. 예, 영향력이 더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했던 연구가 이제 그 보통에 쓰는 그런 fMRI로도 뇌척수액의 맥동을 측정해보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모델링을 하고 측정하는 기법을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해서 봤는데 그냥 보면 이 뭐 잡음처럼 보입니다. 노이즈처럼 보이는데 이걸로 이제 그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을 해서 보니까 그 비주얼 코텍스라고 아까 그 시각에 반응하는 뇌 영역이 어디 있다고 했죠? 뒤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뇌 뒤쪽에. 뇌 뒤쪽에 있는 그 시각 자극을 주면 이쪽은 시간축입니다. 그래서 시각 자극을 주면은 비주얼 코텍스 시각 영역 그걸 담당하는 영역은 그 시각 자극에만 반응을 하고 다른데 레스팅, 뭐 쉬고 있는 동안이나 또는 모터라고 해서 손을 움직이는 그런 구간에서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 다음 모터 코텍스라고 해서 그 사람 손 움직이는 데 반응하는 뇌 영역은 시각이나 어떤 쉬고 있을 때는 반응을 안 하고 손을 움직일 때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측정한 뇌척수액의 맥동을 보면은 쉬는 동안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시각 자극을 주거나 또는 손을 움직일 때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각 자극을 줄 때도 시각 자극을 줬다 안 줬다 했는데 주면은 뇌척수액의 맥동이 줄어들고 안 주면은 늘어나고 주면 줄어들고 안 주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뇌척수액의 맥동이 어떤 그 태스크 우리가 일을 할 거나 뭔가 자극을 받을 때는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할 때는 활동을 할 때는 줄어들고 쉬고 있을 동안에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테크닉을 써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찍어 놓은 그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fMRI. 이거는 이제 이걸 보려고 찍어 놓은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찍었는데 저희가 이제 fMRI도 이거를 그냥 볼 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봤더니 그 TBI라고 그 외상성 환자들한테서 보니까 그 뇌척수액의 맥동이 환자하고 정상인하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정상인은 반복해서 찍어도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사실 이거는 뭔가 부딪혀서 생긴 그런 환자들에서는 그 뇌척수액이 이렇게 맥동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커졌다가 나중에는 점점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이
그 손상이 일어난 뒤부터 한 6개월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는 거를 요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파킨슨 환자, 파킨슨 환자라고 아까 그 팔을 좀 움직이기 어려운, 움직이기 부자연스러운 그런 환자분들이 결국은 이것도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도 상당 부분이 그 치매가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킨슨 환자에서도 이 뇌척소액의 맥동을 측정을 해보니까 정상인하고 환자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MRI를 찍고 나서 5년 뒤에 그 파킨슨 환자분들 중에서 치매로 발전한 그룹하고 안 한 그룹하고 저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 한 그룹하고 한 그룹하고 분류했을 때 약간 그 뇌척소액의 맥동에 차이가 있었죠. 사실 이제 이 MRI 촬영은 5년 전에 이루어진 건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척소액의 맥동이 뭔가 그 파킨슨 환자에서 치매가 발병할지 아닐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조기 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자기장으로 개구리가 막 날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미국 마을에서 막 개구리가 비처럼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거랑 비슷한 건데요? 개구리가 비처럼 내렸던 적. 개구리가 비처럼 내리는 거는 일단 그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거 같고요. 개구리가 비처럼 내리는 걸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개구리가 비처럼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글쎄요. 지구 자기장이 MRI만큼 셌으면 걔네들도 다 떨어지지 않고 다 붕붕 떴을 텐데 자기장이 좀 약해가지고 그러질 못했네요. 네. 네. 교수님, 그 MRI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1.5T였다 테슬라였다가 지금 3테슬라 가지고 테크노가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냥 그 테슬라를 단위로 올려야만이 해상도가 높아지는 건드려 관계인지 이렇게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중증 외상외과를 보면 의사가 그 영상 촬영하는 시간에 환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직관으로 수술해가 상대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상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러면 그런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 직관으로 보면 그냥 큰 장비에 돌아가는 그 로직을 끊거든요. 이게 있는 사실 앞으로 의사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 자기장의 세기를 높이면 그러면 영상의 퀄리티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3테슬러에서 실제 병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장비가 더 많이 쓰시는 장비들이 그렇게 자기장 세기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이유가 자기장이 세진 만큼 물론 신호도 세지는데 문제도 더 많아집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자기장의 세기가 높아지면은 우리 인체가 흡수하는 전자파 흡수율이 높아져가지고 그 약간 그 세이프티 측면에서 좀 가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7테슬러하고 3테슬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장비 가격은 아마 2배보다 더 많을 겁니다. 제가 한 3배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뇌하고 그다음 몇 개 이제 팔, 다리 이미징 정도는 더 개선이 되는데
몸통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이즈가 크거든요. 사이즈가 크면은 요거를 이제 그 촬영할 수 있는 그 저희가 바디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이제 그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현재는 영상의 퀄리티가 적어도 그 몸통 쪽은 몸통에 있는 장기들은 7테슬러가 오히려 못합니다. 3테슬러가.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브레인 뇌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그래도 좀 작거든요. 직경이 작아서 좀 작은 포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영상을 할 수 있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현재는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장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직은 크게 이득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현재는 병원에서는 한 3테슬러 정도가 현재로서는 제일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MRI 촬영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촬영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그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뇌에 핏줄이 막혀가지고 오는 그런 뇌졸중 환자들은 1분 1초가 중요한 그런 환자들인데 MRI를 찍어가지고 지금 뇌가 막혀 있고 얼마만큼 이걸 뚫었을 때 어디가 살아날 수 있고 이런 거를 물론 정밀하게 볼 수는 있는데 그거 보다가 시간을 많이 놓치거든요. 몇 분이라도. 그러면은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한 시라도 1분이라도 빨리 찍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보통 CT를 많이 찍고요. 그런 급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조영제 놓고 CT 찍어가지고 막혔구나 하면은 바로 이제 필요하면은 혈전 용해제를 투입하고 이제 바로 치료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요즘 이제 MRI도 촬영 시간을 어떻게든 좀 단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딥러닝 쪽에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용적인 어떤 제품들도 좀 많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보통 한번 찍는데 예전에 한 20-30분 정도 걸리던 거를 한 10분, 5분 정도 이렇게로 단축시키는 그런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마 그런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의 그런 종합적인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것도 임상적으로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쩌면은 좀 향후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조금 그런 어떤 굉장히 급한 환자들도 MRI를 찍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더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 병원체가 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면은 면역계가 어떻게 막아내요? 그 뇌가 엄청 중요하고 복잡한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우리 병원체가 그 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어디든지 들어오면은 그 병원체하고 싸우는 그런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들이 이제 그런 병원체하고 싸워서 이제 물리치는 그런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이 기능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역 세포마다 어떤 거는 아예 그냥 삼키는 그런 면역 세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면역 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인지를 해가지고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학습해서 반응하는 그런 면역세포도 있고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뇌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그런 면역세포들이 들어가고 나갈까 몰랐는데 이제 림프 혈관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뇌에도 면역세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뇌에도 침투하면 일단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면역세포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오늘 없으면은 이것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시고요.